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짧은 영상 하나가 순식간에 조회수 30만을 넘겼다. 제목은 단순했다. 교수님의 레전드 발언? 영상 속에는 한 수업 도중 교수 한 명이 학생들을 향해 말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여러분, 공부 안 하면 저기 복도에서 걸레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학생들이 폭소를 터뜨리자 교수는 한술 더 떴다. 진짜예요. 수학 포기하면 저렇게 늙어서도 청소해야 해요. 카메라는 살짝 흔들리더니 복도 끝을 향해 돌려졌다. 그곳에는 작업복 차림의 여성 한 명이 있었다. 이름도 배경도 모르는 얼굴. 영상을 찍은 이는 마지막에 한마디를 덧붙였다. 근데 진짜 영어도 잘 못하시던데. 댓글창은 웃음과 조롱으로 가득했다. 레전드다. 진짜 공부 자극된다. 저 아줌마는 뭐지? 그런 글들 사이에 조용히 좋아요를 누른 사람도 있었다. 이 모든 걸 인터넷 카페에서 처음 본 김재우는 화면을 몇 초간 응시하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영상 속 여성의 뒷모습이 익숙했다. 매일 새벽 도서관 앞에서 마주치던 사람이었다. 오미혜, 아무도 모르는 이름. 학교 기록에도 강의 계획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존재. 그녀는 단지 1층 청소 담당이었다. 오미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한 적 있다. 1983년 당시엔 수학을 전공하는 여학생 자체가 드물었고 졸업과 동시에 장학금을 받고 프랑스로 유학까지 떠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계산대로 풀리지 않는다. 아버지의 급작스러운 부도, 어머니의 병환, 그리고 동생들의 학비. 그녀는 모든 걸 뒤로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돌아온 한국에서 그녀의 이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여자! 전공자 과잉, 경력 단절자라는 말이 반복되었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게 전부가 되었다. 결국 가장 빨리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들어간 곳이 서울대학교 환경미화팀이었다. 처음에는 3개월 계약직이었다. 3개월만 버티고 나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그 3개월은 어느새 3년이 되었고 3년은 10년이 되었다. 그렇게 30년이 지나 있었다. 그녀는 연구실 대신 복도를, 분필 대신 대걸레를 손에 쥐게 되었다. 하지만 숫자와 식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청소 중 발견한 수학책 페이지에 눈길이 가고 화장실 칸 안 버려진 필기기 노트를 주워 다시 훑어보며 머릿속에서 풀이가 떠오를 때면 문득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다. 새벽 5시. 수학관 3층 복도를 닦던 중이었다. 문득 어제 봤던 영상이 떠올랐다. 그 장면이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됐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촬영했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그 조롱을 던졌다. 그리고 아무도 그녀에게 묻지 않았다. 왜 여기에 계신가요? 그녀는 오랫동안 묻히고만 있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왜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언제부터 침묵하기 시작했을까? 그러나 그 침묵의 중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있었다. 그녀는 수학을 잊지 않았고 아직도 어떤 문제를 보면 가슴이 반응했다. 그래서 그날 수업이 끝난 강의실에 조용히 들어갔다. 칠판 한가득 적힌 문제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어제 영상 속 교수의 문제였다. 누구도 풀지 못했던 그 문제. 학생들은 머리를 싸맸고 교수는 답을 감췄고 결국 누군가가 레벨 6이라고 불렀던 문제. 그녀는 그 식을 그대로 공책에 옮겼다. 풀이는 어렵지 않았다. 몇 번의 전개와 간단한 접근만으로 핵심 구조가 드러났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생각했다. 이건 정석적이지 않지만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다. 공식이 머릿속에서 이어졌고 손은 공책 위에서 멈추지 않았다. 해답을 적고 난 뒤 공책을 덮었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덮었다. 이 풀이를 보여줄 생각은 없었다. 그저 자신이 여전히 수학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숫자는 그녀에게 말 걸어주는 유일한 친구였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다. 공책 위에 풀이를 우연히 발견한 학생이 있었다. 김재우. 그 풀이가 너무도 정확하고 깔끔했던 탓에 그는 혹시 교수의 필기인가 착각했고 친구들과 함께 복사해 단톡방에 공유했다. 이 풀이야말로 진짜 정답 같다고. 순식간에 캠퍼스 안에서 그 풀이가 회자되기 시작했다.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답을 넘어선 우아함이 있었다고. 그렇게 익명의 풀이가 유명해졌고 익명의 해설자가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며칠 뒤 재우는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오미혜를 다시 보게 됐다.
그녀가 평소 자주 닦던 구역, 그리고 자신이 종종 마주치던 아줌마, 그리고 머릿속을 스친 필기체의 흐름. 그는 뭔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묘한 직감이 들었다. 공책을 꺼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건넸다. 혹시 이거 본 적 있으세요? 오미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아무도 모르는 작은 고백이었다. 그 순간부터 평범했던 하루는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누구도 몰랐다. 누군가가 조용히 오래된 식을 다시 깨우고 있다는 것을. 숫자와 공식, 정의와 증명으로 다시 세계를 마주하려는 단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그 풀이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조용히 번지기 시작했다. 수학과 학생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누군가 정체불명의 천재가 있다는 말이 나왔고, 게시판에는 풀이 과정을 캡처한 이미지들이 돌아다녔다. 어떤 이는 외부 강사가 실수로 남긴 필기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교수님이 일부러 낸 미스터리 문제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명확한 정체를 밝히지 못했다. 그 가운데 김재우는 점점 더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신이 마주친 오미해, 그 아줌마의 눈빛이 그 풀이와 닮아 있었기 때문이다. 재우는 어느 날 조용히 수학관 3층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아침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우르르 빠져나가던 시간, 그녀는 한 손에 카트를 밀며 조용히 그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다. 재우는 멀리서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어 다가갔다. 말없이 공책을 펼쳐 보이며 그 풀이가 정말 그녀가 쓴 것이냐고 묻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단 하나의 질문만 던졌다. 이 문제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강의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빈 칠판, 조용한 공간, 그리고 단 한 명의 학생. 오미해는 천천히 공책의 식을 다시 옮겨 적기 시작했다. 필기체는 이전과 같았고 풀이 순서도 변함없었다. 재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진짜 이해에서 나온 해설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교재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접근 방식이었다. 그녀는 덧붙이지 않았다. 아무런 설명 없이 그저 문제를 풀어냈을 뿐이었다. 그날 이후 재우는 더 이상 혼자 알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몇몇 친구들에게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이야기는 곧 더 많은 학생들에게 퍼져나갔고 청소부 수학자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다.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점차 사람들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졌다. 교내 신문사에서도 접촉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저 매일 하던 일처럼 캠퍼스를 청소하며 조용히 하루를 보낼 뿐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유튜버가 수학과 게시판에서 이 소문을 접하고 영상을 제작했다. 서울대에서 나타난 청소부 수학자 진실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며칠 만에 50만 조회수를 넘겼다. 갑자기 그녀는 이름도 없이 세간의 관심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 영상 속엔 그녀의 모습은 없었지만 학생들의 인터뷰와 교수들의 반응이 담겨 있었다. 어떤 교수는 그럴 리 없다고 잘라 말했고, 또 어떤 교수는 그렇다면 진짜 대단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표했다. 그 영상이 학교 전체에 퍼지자 드디어 행정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환경미화팀의 팀장은 그녀를 불러 조심스럽게 물었다. 최근에 무슨 일 있었어요? 누가 당신한테 수업 관련된 질문을 했다거나? 오미에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행정실은 이미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학교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다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섰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학교가 바라는 이상적인 청소부의 모습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질문을 받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수학 문제를 푸는 청소부는 낯설고 불편한 그림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다시 입을 닫았다. 조용히 청소하고 조용히 퇴근하며 조용히 자신의 공책에 또 다른 문제를 풀어나갔다. 이번엔 미적분 문제였다. 수학과 복도 게시판에 붙은 시험 예제 중 하나였다. 그녀는 그 문제도 풀 수 있었다. 하지만 공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 풀이가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학생들의 호기심, 언론의 관심, 학교의 부담, 그리고 결국 다시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 그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다. 무언가를 잘하면 주목을 받고 주목을 받으면 제지당했다. 그래서 그녀는 모든 걸 조용히 처리해왔다. 수학도, 인생도, 감정도.
그런데 한 가지는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이 조금씩 그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복도를 지나며 조용히 인사하는 학생들, 멀리서 고개를 숙이는 학생들, 그리고 가끔씩 책을 들고 다가와 말을 걸고 싶어하는 눈빛들. 아직 누구도 말은 걸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조용한 공기의 진동, 그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 그것이 그녀를 다시 흔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마다 공책을 펼쳤다. 숫자와 기호들이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공책 속의 세계는 여전히 정직했다. X가 있고 Y가 있으면 해답은 존재했다. 단지 접근 방식이 다를 뿐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유는 단순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신이 아직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언젠가는 말할 수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단지 청소만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고 학과 게시판에 작은 쪽지가 붙었다. 레벨 6 문제 해설 구함, 정답자 찾습니다. 교내 포인트 증정, 출처는 없었고 문의처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 메시지가 곧바로 그 청소 아주머니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지만 모두 같은 인물을 떠올렸다. 복도를 걸으며 친구끼리 눈을 맞추면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그녀가 지나가는 방향을 따라가 보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먼저 다가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 가운데 재우는 고민했다. 계속 이렇게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결국 행동으로 옮겼다. 주말 아침 대부분의 학생이 캠퍼스를 비운 시간에 그는 수학관 1층의 청소용 창고 앞에서 기다렸다. 정확히 오전 7시 40분 그녀는 늘 그렇듯 평소와 같은 복장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재우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이 들고 온 노트를 내밀었다. 그 안엔 또 다른 미분방정식 풀이가 적혀 있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다. 그저 그 풀이를 본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었다. 오미해는 노트를 받아 조용히 페이지를 넘겼다. 문제의 핵심을 몇 초 안에 파악한 듯 눈길이 식을 따라 움직였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의 풀이를 살펴본 뒤 조용히 한 구석에 메모를 남겼다. 중간 단계에서 대수적 접근보다 벡터 해석이 빠릅니다. 그녀는 노트를 재우에게 건네주고 말없이 자리를 떴다. 재우는 그 짧은 문장을 읽고 숨을 삼켰다. 그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학적 직관에서 비롯된 고유한 시선이었다. 이후 상황은 빠르게 흘렀다. 재우는 메모를 SNS에 익명으로 공유했고 청소부가 아닌 진짜 수학자라는 제목이 붙은 게시물은 삽시간에 화제가 되었다. 댓글에는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이 정도면 학회 수준 아니냐? 서울대 안에 숨은 인재가 있었네 같은 반응이 줄을 이었다. 곧이어 학생 기자단이 해당 인물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몇몇은 그녀의 작업 시간을 몰래 기록하며 위치를 파악하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늘 하던 대로 캠퍼스를 청소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수학과 강의실에 낯선 이들이 나타났다. 방송 장비를 든 촬영팀이었다. 지방 케이블 채널의 다큐멘터리 팀으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청소부 수학자의 정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진은 당황했고 학생들은 긴장했으며 학교 측은 즉시 촬영을 중단시켰다. 그러나 이미 이야기의 본질은 세상 밖으로 나가 있었다. 서울대 안에서 벌어진 지적계층 이동의 가능성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학교 행정팀은 결국 그녀를 다시 호출했다. 차분한 어조였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개인적인 행동이 학교의 질서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주의해 주십시오. 그녀는 침묵했다. 사과하지 않았고 변명하지도 않았다. 대신 다음 날 새벽 그녀는 수학관 3층의 칠판 앞에 섰다.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다. 칠판엔 아직도 레벨 6급 문제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분필을 들어 다시 풀기 시작했다. 전날 공책에 적어두었던 것 똑같은 방식, 똑같은 논리, 그러나 더 매끄럽고 단순한 표현으로.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다. 대학원생 박세정은 새벽 자습을 하던 중 복도를 걷다 열린 문틈 사이로 칠판 앞에 그녀를 발견했다. 분필이 그어지는 소리, 매끄러운 해설, 그리고 칠판을 가득 메운 수식. 그녀가 마지막 줄을 쓰고 뒤돌았을 때 박세정과 눈이 마주쳤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모든 걸 본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박세정은 조용히 교수 한 명에게 말을 꺼냈다.
교수님, 그 풀이 혹시 청소 아주머니가 하신 걸 수도 있어요. 교수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강의실의 칠판을 본 순간 말을 잃었다. 그 식은 단지 정확함을 넘어서 문제 자체의 구조를 통째로 해석해낸 풀이었다. 교수는 며칠 동안 혼자 그 식을 검토했고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이다. 그는 누가 이 식을 썼는지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 한 명, 박세정만이 조용히 말했다. 그분은 말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만 알아봐 주시면 됩니다. 소문은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흐름이 되었다. 교내 커뮤니티는 청소부가 쓴 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제목의 게시물로 도배되었고 외부 언론은 인터뷰 요청을 쏟아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오직 공책과 분필 그리고 남겨진 수식만이 그녀가 누구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호기심이 존경으로 바뀌고 조용한 무시가 기대 섞인 시선으로 바뀌는 순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다. 오미에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학교는 떠들썩했고 학생들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듯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다. 아침 5시 반에 교문을 통과해 수학관으로 들어가고 지정된 구역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칠판을 닦고 책상 밑을 훑는 일. 그러나 같은 일상 속에서 그녀가 마주하는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강의실에 들어서면 몇몇 학생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기도 했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치는 이들이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누군가는 슬쩍 노트를 내밀었고 누군가는 그녀가 지나간 자리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그런 변화가 낯설었지만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다. 무언가를 다시 잃게 될까 두려워서 혹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도 스스로 아직 명확하지 않았기에. 그러던 어느 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페이스북 계정에 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전설의 청소부 수학자. 그녀의 이름은? 학생기자단이 취재한 내용을 정리한 글이었다. 그녀가 강의실 칠판에 남긴 풀이, 익명 제보자들의 증언, 누군가가 남긴 메모들, 그리고 마지막엔 학생들이 붙인 별명이 소개되었다. 복도의 아이슈타인. 청소부가 아니라 교수다. 진짜 수학은 그분에게 배우고 싶다. 글은 반나절 만에 수천 개의 공유를 기록했고 오미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그 글의 끝에 등장했다. 그녀는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기사도 읽지 않았고 학생들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그녀를 쳐다보았고 몇몇 교수들까지 복도에서 그녀를 흘끔거렸다. 그렇게 어색한 공기가 이어지던 어느 오후 수학과 학과장이 그녀를 불렀다. 단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그는 정중히 말을 꺼냈다. 오미애 씨, 최근 교내에서의 관심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다는 걸 압니다. 저희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학과장은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그녀 앞에 놓았다. 기초수학 멘토링 프로그램 내부 강사 제안서. 수학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기초 개념을 설명해주는 비정규 수업이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정식 강의는 아니고 단기 워크숍 형식입니다. 아무런 책임도 부담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학생들 요청이 많아서요. 가능하시다면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녀는 종이를 조용히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도 반문도 없었다. 다만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그날 저녁 오래된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20년 넘게 쓰지 않은 연필을 쥐고 처음부터 다시 적기 시작했다. 실수도 있었고 기억나지 않는 공식도 있었지만 하나씩 짚어나가며 흐릿했던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해설의 구조, 예제의 배치, 학생들이 헷갈릴 만한 지점, 그리고 수학을 처음 접했을 때 자신이 가졌던 감정. 첫 수업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등록한 학생은 7명뿐이었다. 대부분 1학년이었고 중도 포기 고민을 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엔 그녀 앞에서 말이 없었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오미에는 교재 대신 칠판에 문제를 적었고 이론보다 예제를 먼저 꺼냈다. 그리고 그 예제가 어디에서 출제되고 어떤 방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나갔다. 학생들은 처음엔 조용히 필기만 했지만 30분쯤 지나자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질문이 이어졌고 그녀는 간단한 언어로 차근차근 설명했다. 수학의 문법을 다시 풀어주듯. 학생들은 처음엔 그녀의 말투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점점 집중하며 듣기 시작했다. 한 학생은 수업이 끝난 뒤 혼잣말처럼 말했다. 지금까지 왜 이걸 이해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 신청 인원은 15명으로 늘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곧 3주차에는 30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다. 학교 측은 당황했지만 학생들은 열광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학생들은 그녀에게 다가와 질문했고 교실 뒷자리에는 다른 교수들이 조용히 앉아 수업을 지켜보는 일이 늘어났다. 어떤 교수는 그녀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 개념 설명할 때 사용하는 그 비유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칠판 앞에서의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숫자를 설명하고 식을 전개하며 오차를 짚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분명히 스스로를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노트를 정리하며 그날 나온 질문과 반응을 기록했다. 그리고 그날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문장을 적었다. 나는 지금 수학을 가르치고 있다. 그 문장은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그녀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선언이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에게 숫자를 설명할 수 있게 되었고 다시 칠판 앞에 설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직은. 멘토링 수업은 순식간에 학교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오미에는 처음엔 의아했다. 단지 문제를 풀고 구조를 설명했을 뿐인데 학생들이 그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당연한 개념들이었고 특별한 수업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어느새 수학 멘토 오 선생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이들이 늘었고 급기야 학교 언론사에서 정식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다. 하지만 그녀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카메라 앞에 서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과거를 드러내는 일이 주는 부담도 컸다. 그녀는 그저 지금처럼만 조용히 학생들을 도울 수 있으면 충분했다. 그러나 관심은 꺼지지 않았다. SNS에서는 누군가가 그녀의 수업 장면을 몰래 촬영해 올렸고 영상은 며칠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넘겼다. 댓글엔 찬사가 이어졌다. 진짜 선생님 같다. 어머니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쳐줬다면 나도 포기 안 했을 것 같다. 일부는 그녀의 정체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학교 내부에서도 균열이 드러났다. 수학과 교수회의에서 한 교수가 조용히 문제를 제기했다. 비정규직 신분의 외부인이 학생을 가르치는 건 교육 질서에 어긋나는 게 아닙니까? 다른 교수는 손을 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수업보다 그분의 멘토링에 더 몰두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학과장은 답했다. 멘토링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일 뿐이고 효과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논쟁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며칠 후 오미에는 행정실에서 정중하지만 단호한 요청을 받았다. 당분간 멘토링 수업은 중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학내 혼란, 질서 유지, 불필요한 오해 같은 단어들만 반복됐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들었다. 그러나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느꼈다. 다시 한번 너무 멀리 나아갔던 걸까? 그녀는 그날 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를 천천히 덮었다. 마지막으로 적힌 공식은 여전히 정답이었지만 그것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 현실 앞에선 무의미해 보였다. 그러나 그날 저녁 강의실을 나서던 그녀에게 몇 명의 학생들이 다가왔다. 수학 동아리 소속이라는 이들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비공식으로라도 조언을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오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들이 펼쳐 보인 노트의 문제를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펜을 들어 문제 옆에 아주 짧은 힌트를 남겼다. 여기서 축을 바꿔보세요. 그날 이후 그녀는 다시 수업하지 않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찾아왔다. 복도에서, 계단 옆에서, 심지어는 식당 앞에서 짧은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다. 공식적인 수업은 없었지만 짧은 설명과 조언은 이어졌다. 입소문은 다시 퍼졌고 비공식 오미의 세미나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녀는 정식 강의자가 아니었지만 더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수업을 중단한 이후 오히려 그녀의 존재감은 더 커졌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젊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으로 교내 언론보다는 지역 언론에 가까운 매체 소속이었다. 실례지만 정말로 서울대 수학과 출신이 맞으신가요? 아, 오미애는 대답하지 않았다. 기자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한 번만 이야기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제 이야기는 그럴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남기고 그녀는 자리를 떴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그녀는 계속 생각에 잠겼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 수학을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다시 분필을 잡았던 날들. 정말 그녀의 이야기는 아무 가치도 없는 걸까?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수학이 아닌 삶을 풀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페이지 위에 한 글자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언제부터 무엇을 잃었고 어떻게 다시 찾았는지, 왜 아무 말 없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를. 글을 다 쓰고 나서 그녀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도 숨기지 말자. 며칠 뒤 오미애는 조용히 커뮤니티 칼리지의 작은 강당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양옆에는 김 교수와 줄곧 그녀를 도와주던 학생 재유가 자리했다. 기자회견이라고 부르기에는 소박한 자리였지만 의자를 채운 사람들의 눈빛은 진지했다. 학생들, 교수들, 지역 언론 기자들, 그리고 몇몇 얼굴이 익숙한 캠퍼스 관계자들까지 함께 있었다. 작은 마이크 하나가 설치된 단상 앞, 오미애는 천천히 걸어나가 섰다. 준비된 원고는 없었다. 대신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리한 기억이 있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했던 이야기, 프랑스로 떠날 예정이었지만 가족의 병환과 채무로 인해 귀국하게 된 사정, 학력과 자격이 부족했던 한국 사회에서의 생존, 그리고 30년간 청소 일을 해오며 수학을 속으로만 붙들고 살았던 날들. 어느 것 하나 과장하지 않았고 어떤 부분도 감추지 않았다. 특히 불법 체류 신분으로 몇 년간 미국에서 버텼던 과거, 돌아와서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시간들을 말할 땐 강당 안이 고요해졌다. 오미애는 손에 쥔 오래된 졸업장 사본을 조용히 들어보였다. 노란 종이에 찍힌 학교 도장과 성적표는 그녀가 말한 것이 허구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어서 덧붙였다. 저는 단 한 번도 수학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기자들 중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았고 학생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상을 내려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겼다. 저는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제 과거도, 제 실패도, 제 꿈도 이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떤 이는 악수를 청했고 어떤 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 여성 기자는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도 늦게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오미애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말들이 진심이라는 건 느낄 수 있었다. 강당 뒷자리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브래디 교수도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후 김 교수는 정식으로 제안했다. 멘토링 수업 계속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오미애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계속하겠습니다. 그녀는 이미 결심을 끝냈다. 누가 어떻게 평가하든 더 이상은 자신을 작게 만들지 않겠다고. 다음 날부터 수업은 다시 시작되었고 교실은 훨씬 더 많은 학생들로 가득 찼다. 정규 수업에서 도태되었다고 느끼던 학생들, 중간에 포기했던 이들, 심지어는 다시 공부를 시작한 40대도 있었다. 그녀의 수업 방식은 여전히 간결했고 비유는 날카롭고도 쉬웠으며 무엇보다 학생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학이란 실패의 연속이라는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틀려도 된다는 말에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 수업 전날 밤 문제를 다시 풀고 질문을 예측하며 정리하는 일을 반복했다. 때로는 오래된 공책을 펼치기도 했고 학생들의 노트를 받아 복사해 가정에서 복습 자료로 정리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며 그녀에 대한 관심은 전국으로 번져졌다. 지역 언론은 물론 교육 전문 방송국에서도 그녀의 수업을 다루기 시작했고 늦게 다시 시작한 수학자라는 제목의 인터뷰도 요청이 들어왔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소식은 교내에서 들려왔다. 수학 멘토링 프로그램 디렉터 자리를 새로 만들 계획입니다. 오미애 씨께서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김 교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규 교수직은 아니지만 그녀가 공식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그 제안을 들었다. 교무처에서 보내온 문서엔 정확히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역할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전처럼 멘토링을 계속하시되 더 많은 학생과 접촉하시게 됩니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녀는 그날 밤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는 가운데 잠에 들지 못했다. 하지만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음은 명확해져 있었다. 이건 단지 기회가 아니라 사명이었다. 그녀는 수락했다. 그리고 그렇게 수학관 3층의 조용한 복도 끝에서 시작된 작은 울림은 마침내 교실 너머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오미에는 더 이상 익명의 청소부가 아니었다.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던 존재에서 누군가 먼저 찾아와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뀐 건 직함도 시간표도 아니었다. 그녀의 자리에 대한 세상의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여름이 다가오며 캠퍼스는 활기로 가득 찼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기 중에도 계속되었고 오미에의 강의는 더 이상 특별한 수업이 아니었다. 이제는 일정에 포함된 정기적인 활동이 되었고 참여 신청은 늘 조기에 마감됐다.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노트 표지에 적었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선생님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튀어나왔다. 어떤 학생은 종강 소감을 적는 과제에 그녀의 수업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그녀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정식 사무 공간이 생겼다는 점이었다. 과거엔 분리수거함 옆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점심을 먹거나 노트를 펼쳐 공부하던 공간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그녀의 이름이 적힌 문패가 붙은 작은 사무실이 생겼다. 오래된 책상과 중고 컴퓨터 그리고 벽면 한쪽엔 직접 골라 붙인 수학 공식 포스터. 이 작은 공간은 그녀에게 단순한 직장의 의미를 넘어서 오랫동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신만의 자리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수업 외에도 개별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이 늘었고 복습 자료를 요청하거나 진로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이들도 생겼다. 그녀는 모두를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민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특히 이민자 가정 출신이거나 늦깎이 학습자들 사이에서 그녀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나이도 환경도 상관없어요. 오 선생님도 다시 시작하셨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펜을 다시 드는 학생들을 볼 때마다 그녀는 마음 깊이 무언가가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졸업식이 다가오던 무렵 그녀는 특별 초청을 받아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축하 무대 옆 별도로 마련된 좌석에 앉아 조용히 행사장을 바라보고 있던 그녀는 무대 위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학생들 가운데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다. 김재우. 처음 그녀의 풀이를 알아봤던 학생이자 멘토링 프로그램이 시작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연결고리. 그는 졸업장과 함께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장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이건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정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의 무게를 알았기에 굳이 답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졸업식 이후에도 그녀는 바쁘게 지냈다. 학예 워크숍 준비,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력 세미나,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학기에 대비한 기초 수학 교환 정비까지. 하지만 일상의 변화 속에서도 그녀는 종종 창가에 앉아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다. 청소 도구를 끌고 다니며 조용히 복도를 정리하던 날들. 쓰레기통 옆에 놓인 교재를 몰래 넘겨보던 새벽.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 없던 공간들이 이제는 그녀의 가르침이 시작된 원점처럼 느껴졌다. 그 무렵 그녀에게 한 통의 엽서가 도착했다. MIT라는 문구가 눈에 띄는 봉투 속엔 짧은 손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선생님, 여기도 잘 도착했습니다. 수업마다 선생님의 가르침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편지 말미엔 김재우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잠시 편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책상 서랍 안에 넣었다. 자랑스럽거나 뿌듯하다기보다는 어쩐지 안심이 되는 느낌이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끝에서 다시 출발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가을이 시작되고
새 학기 첫 수업일. 그녀는 이전과 다름없이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학생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칠판 앞에 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꺼냈다. 오늘은 함수의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고 누구도 감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평범한 순간이 그녀에겐 가장 벅찼다. 마침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온 듯한 감각. 칠판에 첫 번째 식을 적으며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자리는 내가 만들어낸 자리다. 이제는 내가 지켜나갈 차례다. 겨울이 가까워지며 캠퍼스는 점점 차가워졌다. 나무들은 잎을 모두 떨구었고 길가 벤치에도 사람이 드물어졌다. 그러나 오미혜의 일정은 여전히 빽빽했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확대되었고 수업은 매주 정해진 교실이 아닌 교양 강의실로 이동했다. 학생 수가 늘어나면서 교실 하나로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교무처에서는 추가 조교 인력을 붙여주었고 몇몇 젊은 강사들은 그녀의 수업을 참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어떤 타이틀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멘토, 선생님 혹은 그냥 오미혜 교수님이라 불렀다. 브래디 교수와의 관계도 달라졌다. 한때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불편해하던 그는 어느 날 연구실 문을 직접 열고 그녀를 초대했다. 이번 학기 고급 미적분 수업에 특별 강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는 조심스러운 말투였지만 눈빛만큼은 진심이었다. 오미애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강의는 조용히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놀랄 만큼 집중했고 그녀가 설명한 방식은 기존 강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다. 단순한 개념에서 시작해 수학적 직관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강의가 끝났을 때 브래디 교수는 자리에서 박수를 쳤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선입견으로 그녀를 보지 않았다. 교내에선 그녀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기획되었다. 숨어있는 교육 자원 발굴 프로젝트라는 이름이었다. 나이나 직책, 국적과 상관없이 교육적 역량이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 이들이 학생들과 지식과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였다. 오미애는 공식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다.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던 일이었다. 교무위원회 회의석상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하고 외부 강연 요청도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앞세우지 않았다. 어디서든 조용히 앉아 있다가 필요한 순간 말하고 사라질 땐 또 조용히 일어났다. 어느 날 오후 캠퍼스 벤치에 앉아있던 그녀에게 브래디 교수가 다가왔다. 손에는 다음 학기 수학 교재가 들려 있었다. 선생님, 교재 좀 같이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이미 자연스럽게 그녀를 동료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책장을 넘기며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고 용어 선택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을 무렵 그녀는 문득 어릴 적 꿈을 떠올렸다. 분필 가루가 날리는 강의실, 책을 덮으며 새로운 문제를 구상하던 밤들, 그리고 처음 수학이라는 세계를 마주했을 때의 설렘. 오래 돌아왔지만 결국 그 자리였다. 며칠 후 김재우에게서 또 다른 편지가 도착했다. MIT 대학원 생활을 담은 짧은 이야기와 함께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가능성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녀는 그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지난 수십 년의 시간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 같았다. 그녀는 다시 노트를 펼쳐 새로 짜게 될 다음 학기 커리큘럼을 정리했다. 교육이라는 일은 늘 반복이었고 새로움은 그 반복 속에서 피어났다. 종강일, 교실을 정리하던 중 한 학생이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수학이 그렇게 좋으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학생에게 공책 한 권을 내밀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30년간 혼자 적어온 수식들과 풀이 과정, 설명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노트를 처음 본 학생은 잠시 말없이 페이지를 넘기다 고개를 들었다. 이건 거의 인생이네요. 오미혜는 조용히 웃었다. 더 말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겨울방학이 시작되며 캠퍼스는 다시 고요해졌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교실 문을 닫고 나왔다. 밖은 바람이 거셌고 하늘은 흐렸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래도록 잔잔했다.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의미 있는 답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때론 그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멈추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방정식이 있다.
어떤 이는 빠르게 풀고 어떤 이는 오래 헤맨다. 중요한 건 해답의 속도가 아니라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다. 그리고 오미에는 그것을 자신의 인생 전체로 증명해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세상의 편견을 뚫고 빛을 발하게 되었는지 오미애 선생님의 여정을 통해 함께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수학을 잘하는 한 사람의 특별한 재능을 넘어서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능성과 꿈은 어떤 상황에서도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늦은 시작이 가장 깊은 울림을 주며 침묵 속에서 지켜낸 신념은 언젠가 반드시 세상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금 되새겼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공감이 이 이야기처럼 더 많은 희망을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꼭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참여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